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국내적인 변화, 그리고 항상 국내의 변화라는 것은 국제적인 변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이슈,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대한 것, 이제는 그 K-드라마에서 뽕짝까지 뽕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영국에도 한국에 이제 그 뽕짝 음악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한국 젊은 여성들의 자신들의 용모에 대해서 의견이 바뀌는 것, 또 송혜 선생님 세상을 떠나신 것, 이것도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전해드리죠. 원자력 발전소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원자력 부문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그 정책과 의지인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의지 자체는 굉장히 강한데,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임 대통령의 원자력 그 에너지 여러 가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되고, 국제적으로 어떤 지금 흐름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점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어떤 매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매일 발행되는 신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본격적인 정치 매체에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도 에너지 수입도 다변화해야지 되고 러시아에 너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도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제일 앞에 동해안 그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이죠. 이쪽의 분위기 아주 뭐 자동차도 별로 다니지 않고 했다는 것. 원래 2018년까지 그 전기를 생산하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뭐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의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그 같은 활동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이걸 이제 뒤집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발전의 핵심으로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한울에 있는 기존의 원자력 2기, 이걸 가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원자력 2기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안 하겠다 하고 했었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기의 원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그 작동 수명이 2030년 폐쇄된다 했는데, 그 이후까지도 가동해 보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과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한국의 그 원자력 발전으로 얻어지는 에너지가 2021년도에 전력 생산이요. 전력 생산의 27%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을 했는데, 2030년까지 그 27%가 30% 내지 최대 35%까지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최대인 거예요. 현재 2021년 27%에서 35%. 나중에 봐야지 장단점이 다 나오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간에는 이게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 예를 들어 터지고 보면은 그 이전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완벽이라는 것의 기준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하는 것은 일단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에너지의 뭐 3분의 2 정도는 화력 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오래된 에너지, 석유, 석탄,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존도를 깨는 것,
그건 사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도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규제가 된다면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한국의 그 중공업에도 안전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원자력이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지적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 가운데서도. 그런데요, 세계에서는 꼭 이게 무조건 위험하다, 무조건 위험하지 않다라고 양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했죠.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안전 규정, 점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값싸게 들고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고 친환경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부정부패도 있었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거고요. 한국 사람들의 현재 49%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적습니다. 9%포인트가 적은 40%.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평판이 나빴죠. 무슨 문서가 위조됐고 뭐 뇌물 주고 그러한 것들 해서 뭐 66명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관리는 얼마나 부실했으며 정전까지 발생했고 게다 대고 북한이 해킹을 했잖아요. 이 원자력 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그 설계도까지 훔쳐갔었잖아요. 그런 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나빴는데 사실은 나쁜 게 있으면 항상 그 뒤에 훌륭한 사람들과 훌륭한 정책과 의지가 있다면 좋은 쪽으로 가죠. 그래서 개혁을 했고 안정성과 투명성이 지난 10년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위험해, 뭐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사람까지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자력 발전하고요. 독일에서도 합니다. 최근에 늘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할까요? 이곳이 정말로 원자력 무슨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면에서도 또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화석 연료 수입하는데 얼마나 값이 올랐고 특히 지난 8년 동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는 더 그랬고 또 한국에서 내부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을 딱 동결해 놓으니까 한국전력이 수입이 정말 없었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영업 손실을 봤죠. 2022년 올해 1분기에도 7조 8천억 원이 손실액이라고 하는데 최악의 사상 그 분기별 실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상당히 운영 비용이 싸다. 이거에 만약에 한국전력공사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새로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을 짓고 하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지 되니까 시간도 무척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따지면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게 꼭 가장 싼 것인가? 거기에도 여전한 의문은 남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 그 업계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답니다. 재생에너지, 다른 재생에너지 같은 것이 사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서 신뢰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이것도 또 국가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시장 이러저러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가장 전제 조건이 돼야지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한국 그 원자력 수출국으로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한국 무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새로 짓고 안전하지 않은 것 안전하게 하고 해서 싼 비용으로 에너지 공급, 중공업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한다면 이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러시아 회사와 뭔가를 하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제재당하면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한국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국영발전소, 국영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플랜트 같은 것을 지어주고 하는 그 로사톰, 지금 많은 그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안 되겠네. 뭐 한국도 사실은 러시아와 많은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했지만 무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기술에 있어서 그렇지만 한국은 괜찮은데 러시아는 이거 위험해 하면서 한국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국가들이 러시아와 계약해서 얼마나 많은 제재 또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것도 그런 경제 그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이어야지 되고 그 사이에 또 어떠한 국제적인 돌발 변수가 있을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현재의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그 진단 내지는 보도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지금 6월 29일, 30일 스웨덴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 지도자가 만난다. 이게 이제 딱 전제가 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인가요? 어디에 보도인가요? 이 내용을? 자,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그때 한국, 일본, 미국 지도자가 함께 만날 것을 원했는데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일본에서 싫어했답니다.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북한 문제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일본과 척지고 살 수는 없다. 그러한 공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공약은 공약이고 막상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게 일본의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큰 힘도 갖게 됐고 또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도 본인이 공약했을 때 했었던 것을 이제 스텝을 보면은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그 대통령은 정치에는 초년생이지만 예를 들어 일본 문제 하면은 박준호 외무장관이 일본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일본과 분리할 것은 분리해 가면서 같이 공조할 것은 공조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낸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번에 일본이 That's okay 해서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 미국, 한국 지도자들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요, 지난해부터 어떤 책을 썼을 때도 그렇고 지금 북한으로부터 일본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선하기 힘들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국에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하지만 역시 한국과 손을 잡지 않고 일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던가요? 제목도 그렇게 했는데 Now or Never, Now and Forever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Now or Never 한다는 것이 그렇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죠. 관계 개선을 일본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해라 하고 일본의 대표단도 보내고 뭐 일본의 대표단과 만나기도 하고 뭐 한국의 군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역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마찰 상호 잘 봐가면서 해야지 된다. 무조건 이러니까 전면적으로 일본과 손 털자. 이거는 한국의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일본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역시 승리할 수 없다.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처럼 대한민국 안보에 일본이 있어야지 된다.
중국도 있어야지 되고 러시아도 있어야지 되고 미국도 있어야지 되고 혼자는 안 되는 거죠.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한민족이라는 뜻으로 살아가고 대치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한국의 군부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3국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적인 문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징용 문제, 뭐 위안부 문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와서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한 것이지만 뭐 과거의 대통령들이 성립해 놓은 그런 조약 같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대법원에서 했다. 정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한국의 전문가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정치와 이 법원이 보조를 맞추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상당히 많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을 맞췄었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발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조차 이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은 한국대로 일제 점령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역사 교과서 문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보복을 당했었잖아요. 일본에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국은 왜 뭐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국제적인 조약으로 서명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지? 믿지 못할 국가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여론상으로 그 양쪽의 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가 그런 여론을 무시할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까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소와 일본의 한 여론조사 기구에서 같이 2021년도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요, 그 1년 전보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늘어났답니다. 한국 사람 63%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데 1년 전에는 72%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1년 전에는 46% 감정이 좀 나빴다.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감정 나쁜 것보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감정 나쁜 게 훨씬 많습니다. 이건 식민지 지배 국가냐 지배 당한 국가냐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1년 전에는 46%가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야 했는데 그게 49%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일본, 미국의 정상이 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해서 안보가 조금 앞장서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중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냥 해결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5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무척 나빴던 게 사실입니다. 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방송이 딱 반으로 나뉘었잖아요. 일본 하면 무조건 나빠야지 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저도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러나 상당히 편협적으로. 그런데 그 지도를 바꾸진 못하기 때문에 설령 과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고 뭐 사과 받아야지 되고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같이 가야 될 건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는 것처럼 미국과 구소련도 때로는 같이 가는 것처럼 러시아와 함께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마지막으로 조금 괜찮았던 때가 2015년 그때가 이제 바로 지금 총리 기시다 외무장관이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중재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것. 해놓고 사인하고 안 지킨다 해서 일본이 싫어하는 그거죠. 그 뒤에 이제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2020년에 출간된 책에서 현재 이 기시다 총리가 안보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이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 힘을 합칠 때 어떤 그 북한이 의식하는 것, 또 북한의 정보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 보수의 일반적인 그 접근 방식이 뭐 안보에 대해서요. 이 지금 있는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떤 역사나 영토나 이런 것과 조금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쪽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에 언제 뭐 국가가 개입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연관성이 조금 있다. 이런 것들이고, 일본도 사실 이번에 아주 한국에 좋게 보이게 해줄 수 없는 게 7월 달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일본의 극우에서 46%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 문제가 있다. 서울 사람들은 일본이 아직도 지금 풀지 않은 그런 그 수출 규제를 철폐하기를 원하지만 완전히 철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2015년도에 그 협상, 그때 약속했던 여러 가지들이 다 깨져버린 것에 자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무척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일본의 정치계에서도 강하다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일 분쟁 같은 것을 해결하려면 정말로 과감한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어렵고, 그런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건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해서 그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면은 너무나 대단한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출발은 좋으나 그 출발로서 한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이 그 한국, 일본, 미국 3국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이제 정상회담에 초대된 거고,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어떠한 그 파트너 국가로서 초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제가 미국의 국방부에서 이렇게 한국과 어떠한 것을 협력한다 하는 것을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기술 협력을 하는데 이게 국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실렸더군요. 국방연구 또 엔지니어링 분야의 차관입니다. 데이빗 A. 호니 차관이 쓴 건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서 뭐 공급망 이렇고 배터리, 우주 개발, 민관, 원자력, 사이버 공간 등등 많이 우리가 합의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 같은 것, 이런 것들, 인공지능, 뭐 양자기술,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자유로봇 이런 거 한국과 같이 해야지 된다. 그래야만 미국의 국방부도 굉장히 그 핵심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인공지능, 5G,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은 물류 같은 것도 좀 좋게 할 수가 있고 에너지 효율성도 있을 수가 있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여러 가지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국방부라는 곳이 그런 것에 전례 없는 계산 속도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딱딱딱딱 초맞춰서 뭐하고 뭐 공격 계획, 뭐 방어 계획, 요격 계획 다 세워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국방부 웹사이트에 실렸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일 레이티스트가 최선희 대북 그 협상 그 대표였었잖아요. 원래 아버지 때부터 엘리트 집안이고, 그리고 통역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 딱 이렇게 올라가더니 최초의 여자 외무상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이러한 때에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때에.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64살입니다. 4차 핵협상에서 이제 통역을 하다가 뭐 6차 때 다시 합류를 했고,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때 같이 그 북한 협상팀에 앉았던 바로 그 최선희 핵협상 대표입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뭐 유엔에서 수요일에 있었던 그런 회의에서, 아니 북한이 계속 뭐 탄도미사일 같은 것 발사한다고 왜 북한을 비난을 해?
미국이 부추겨서 그런 건 아니야? 한반도에서 긴장을 미국이 부추기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한 얘기고요. 그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주한 한미 그 합동훈련을 했잖아요. 항공모함, 레이건호까지 등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재 완화해라. 러시아의 유엔 주재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 완화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데 모든 긴장을 북한 탓으로 돌리는 건 이건 중단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2006년 이후에 특히 이제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계속 뭔가 미사일 테스트 유엔 결의안 위반되는 것을 하니까 벌 줘야지 된다면 이 두 나라가 say no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이 하루에 1시간을 두고 뭐 7발이었던가요? 8발이었던가요? 8발이었었죠. 탄도미사일 발사한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보여줄 것 보여줬고 우리 이렇게 한다. 일본과 미국도 보여줄 것 보여줬고 그 사이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계에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1차적인 도움을 받고 다른 나라도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협상에 뭔가가 맞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윌슨 센터에 있고요. 전에 평양에서 5년 동안 AP통신의 지국장을 지낸 진 리 박사가 한 얘기도 이번 주에 조금 주목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3가지 이슈가 남았는데 하나는 송해 선생님 숨지신 겁니다. 송해 선생님 숨지신 것을 한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미국에서도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보지 않아도 95세로 기네스북에 막 올라가면서 전국 노래자랑을 사회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60세 넘어서 사회 보기 시작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 뉴욕타임스 보도를 전해드릴까요? 빅토리아 킴 기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뉴욕 타임즈로 갔네요. 올해. 그래서 95세로 별세했는데 이분이 북한 출신이시잖아요. 23살 때 1950년이었습니다. 한국전이 일어나고 몇 개월이 됐을 때 징집될까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려온 거죠. 유엔 그 탱크에 올라서 그때 막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름이 원래 송해가 아니었습니다. 송복희였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딱 보면서 바다해자, 송해자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하고 여동생 남겨놓고 북한에서 탈출되신 거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아픈 스토리는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침묵하고 말죠. 90세가 돼서야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원래 이제 남한에서는 뭐 두부장사 이런 것들 하시다가 말하자면 뭐 극단 같은 데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결혼하실 때도 결혼식 너무 가난해서 못했는데 63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셨고 그 결혼을 하셨던 분께서 와이프가 2018년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평생 고향을 가보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북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한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았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하나 모를 에피소드를 촬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막하고 해서 아무튼 그 채령이 고향인데 거기를 도저히 방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돼서 이제 그 송혜 선생님이 3살부터 115세까지 뭐 직업도 다양하고 뭐 그야말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부터 여자 대학 교수까지 CEO까지 누구와도 나는 이렇게 딱 그 음악으로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송혜 선생님도 그처럼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사시면서 90세가 돼서야 23세 때 그 고향을 떠나온 그 스토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 끝내 고향은 방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보도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2가지는 한국에 관해서 둘 다 가디언의 보도인데요. 가디언의 보도인데 하나는 한국이 정말 요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받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미의 기준을 바꿔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뽕짝. 트로트, 뽕짝. 뽕짝에 대한 기사는요, 너무너무 전문적이고 너무너무 길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전부 전해드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자, 우선 가디언에 근육이 멋져 보인다. 쿨하다. 근육이 쿨해. 멋들이, 여성들이 막 멋들이 있는 게 쿨하다. 아름다움에서 예전에는 청순 가련미. 지금도 물론 청순 가련미가 아름답죠.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건강미로. 텐을 해도 아주 브라운으로 강하게 텐을 내고 근육이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회적인 기준은 물론 존재하지만 뭐 내가 좋아하는 그 아름다움이 최고 아닌가요? 내가 만족하는 기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날씬하고 창백하고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전통적인 아름다움에서 여성들이 그 개념을 탈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팝스타 효린, 배우, 아마추어 박싱 선수 이시영 씨 이런 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 3년 동안 한국의 밀레니얼 그 G세대 사이에서 건강한 아름다움 현상이 대단해서요. 코비드 19 그 기간 동안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 운동을 했고 정규적으로 운동시설, 그 짐에 가는 20대가 무척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에 2020년까지 4년 동안 4배가 늘어났답니다. 4년 사이에. 그래서 뭐 여러 트레이너와도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그 기사거든요.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코비드가 있는데도 뭐 개인 그 이후에 또 많이 오고 하니까 수입이 뭐 몇 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외모를 가꾸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뭐 이 신체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좋은 거지. 그런 것으로 이 여성들의 욕구는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매 챌린지가 시작이 돼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고 뭐 요즘엔 뭐 신체 프로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건강한 그 아름다움 임을 하려고 하니까 낡은 아름다움, 창백하고 갸냘프고 뭐 예쁘고 뭐 하얗고 뭐 이런 그런 걸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굶었어야지 됐죠. 너무너무 날씬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굶었어야지 되는데 이제는 게다 대고 운동까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운동하면서 시원하다 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창원대학교의 페미니스트 철학자 윤지영 부교수와의 인터뷰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페미니즘 이런 것들도 여성들이 건강한 그 근육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결혼을 조금 늦춘다던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쭉 흐르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하고 연약한 그런 소녀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여성들이 더 이상은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맨 마지막에 인터뷰한 어떤 여성이요. 남자들은 막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고 운동하잖아요. 여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막 말하고 재밌게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본인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서 같이 농구도 하고 그러고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이상해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그 가치가 그렇게 달라졌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 맛에 살아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인가요? 이 제목이 테스, 소크라테스 테스요. 그게 나올 때부터 해서 요즘에 뭐 이명웅 씨가 있고 그 밖에도 더 젊은 가수들도 있고 트로트, 뽕짝 이게 세계화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포커스잖아요. 어떻게 뽕짝이 세계화가 될 수가 있을까? 대단하진 않지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가디언의 뉴스 보도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산소와 같다. 어디나 있다. 뽕짝. 한국인이 트로트에 열광하는 이유.
그래서 예전에는 할머니를 위한 음악으로만 알려졌었는데 경멸받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리메이크 하잖아요. 이런 음악이 널리 퍼질 수 있을까? 뭐 청과물 시장에 가면은 뚝딱뚝딱 쿵따라라라 세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또 있네. 이거는 뭐죠? 네 박자죠. 나훈아 씨. 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 네. 네, 이제 TV를 켜면 또 나오고 버라이어티 쇼, 요즘 화려한 탤런트 경영대회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요 100년 전통의 뽕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산에 갈 때나 시외 버스를 탈 때 듣는 노인에게 인기가 많은 것 하면서 가디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마더의 기생충을 만든 감독,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마더의 마지막 장면에서 묘사됐던 그 음악.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이 첫 장면이랑 같잖아요. 김혜자 씨가 아주 자유롭게 그 억압된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그 모습이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오고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데 음악이 너무너무 전 좋았거든요. 처음엔 탱고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탱고 스타일의 그 이병우 씨가, 작곡가 이병우 씨가 만든 음악이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뽕짝이지? 라고 한 거예요. 이병우 씨는 예전에 조동진 씨랑 굉장히 작업을 같이 많이 한, 제가 한국 가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조동진 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정치색 없고 자연과 인간과 서정과 철학, 깊이가 있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그 직전에 김혜자 씨가 버스에서 막 나올 때 아줌마들이 막 시외버스에서 춤추잖아요. 그러한 음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음악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젊은 음악인들이 이제 리메이크를 하고 하는데 뽕짝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리듬에서 나왔다는 거죠. 뽕짝 뽕짝 뽕짜자자짝 이런 형태로요. 쭉 길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영국의 가디언을 영어로 읽는 사람을 위한 설명이고 우리들에겐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스킵 하겠어요. 그리고 꺾기 한마는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감상적인 가사와 멜로디, 함께 슬퍼하거나 한탄하는 마음을 설명하는 한의 감정을 넣은 것. 그래서 뮤직 프로듀서 김규서 씨는 셰익스피어 표현으로 하자면 이 우리의 뽕짝은 희극, 비극과 같다. 그리고 그 춤을 출 때 이렇게 맞춰서 그때 이제 고통이 날아가 버린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의견들이 있어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뽕짝의 뿌리 자체는 분단되지 않았을 때, 남북한이 같이 있었을 때 일제시대 거기서부터 온다. 20세기 초까지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광태 경희대학교 문학과 교수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일본의 그런 음악은 뭐 엔카에서 온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1920년대의 재즈의 영향을 받은 그 음악으로 일본에서 또 한국으로 와서, 한국은 이제 뭐 지배계급 같은 사람들이 댄스홀 같은 것을 많이 열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캬바레 뭐 이런 거 한국에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먼저 한국에서 있기 전에 또 영국에서도 있었던 댄스홀 같은 것이고 해서 한국에로 딱 이 음악이 와서 노동자의 음악과도 결합을 했고 해서 이제 트로트가 탄생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1920년대의 재즈, 왜 일본 작가 가운데서도 미국의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일본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장르는 복잡해서 뭐 이랬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아서 1970년대 전성기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따라 남진, 나훈아, 그리고 심수봉, 여기에 또 이제 한국의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이것도 막 잔뜩 또 설명을 해 놓습니다. 저는 설명 스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난도 받았고, 왜냐면 일본의 영향을 한국에서 제거해야지 되는데 저거 뭐 엔까 일본에서 온 거야 막 이랬는데, 이거 사실은 제거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니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K 문화가 시작됐다고도 보는 거죠. 개방하자 이거예요. 일본 것도 들여오고 우리 것도 나가고 그런 것. 60년대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리고는 뭐 이혜연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도, 이별의 부산 그 정거장 남인수 선생님, 이런 명곡이죠. 명곡 이런.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에 젊은이들이 점점 그 좀 낙관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한 그런 음악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죠. 댄스, 힙합, 뭐 R&B 이런 음악 딱딱딱딱딱딱딱딱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사이에도 트로트는 뽕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아주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컨테스트 같은 거 하는 그런 텔레비전 쇼가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른 임영웅 씨,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My 그 Starry Love, 이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네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도 임영웅 씨가 뭐 1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다고 하고, 홍대 그쪽에 가면 막 큰 그 이 임영웅 씨 그 비디오 광고판 10층짜리에 쭉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다. 무슨 뭐 인사동에 가도 뭐 기념품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이 그 미스터 선샤인과 같은 그 K 드라마 인기 뭐 등등등등 해서 뭐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이 다 그 연결이 되면서 트로트 산업도 이 야망 있는 가수, 뮤지션들에게 매력적인 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산업은 제한적이잖아요. 우선 어려야 돼요. 예뻐야 돼요. 춤 잘 춰야지 돼요. 뭐 말도 잘해야지 돼요. 연예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야 돼요. 슈퍼모델, 여신과 같이 돼야지 이제 여자 그룹은 성공을 하고 하는데, 반면에 이 트로트 뽕짝 시장,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노래 잘하고 좋은 뮤지션이 되고 싶으면 예술, 그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뽕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K-팝 걸그룹 출신, 애프터스쿨 출신의 리지가 강조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앱학사라는, 저 비디오 보고 이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90년대 이 뽕짝을요 테크노 스타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그때에 닥터 리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요즘에 이분이 그 유럽 쪽에서는 조금 알아준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뭐 맥주홀 이런 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술 제조업의 그 메카였던 을지로에서, 그래서 이제 막 춤추고 하는 거 보면은 유치하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상품으로 되고 역사성이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즐겨주고 존경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닥터 리라고 부르는 앱학사라는 그분이요. 그리고 또 그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250, 이분은 이제 프로듀서인데, 프로듀서라기보다 영국의 라디오와 뭐 한 1시간 동안을 라디오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믹싱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예전에 그런 노래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모든 그 스타일의 그 뽕짝을 뭐 남진 나훈아 다 해서, 아파트까지 윤수일 씨의 해서 그런 것을, 그리고 뭐 이분의 생기신 모습은 또 완전 서양적이에요. 서양 영화 배우처럼 해서 바로 이분이 소개해주는 그 뽕짝 같은 것이 영국에 이미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뽕짝이 어찌 보면 뭐 이태리의 깐조네 같은 것, 프랑스의 샹송 같은 것, 다를 바가 무엇이냐. 미국의 컨트리 뮤직과, 그리고 특히 컨트리 뮤직과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 뽕짝이 통한다라고 하면서, 아직 작은 부분이지만 이미 세계에서도 이 뽕짝의 그과 같은 그 한국의 특이한 음악 문화가 서구 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0가 이 장르를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런던 방송국 NTS, 굉장히 그 존중받는 그런 방송국에서 첫 번째 그 쇼도 했고요. 뭐 뽀빠이 사운드 뭐 이런 것까지도 카드 저도 봤더니 삐삐삐삐 하면서, 우리는 예전에 길거리에서 많이 듣던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여러 면에서 가라앉을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 그럼 다음번에 뭐 할 때 새로운 그 혼합으로 다음 그 한국의 수출 아이템이 뽕짝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런던에는 벌써 이 노래방 부스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의 보도였고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